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인부 3명이 성당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었는데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벽돌공은 대답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지? 안 보이니?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당 서쪽의 담벽을 쌓고 있지.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고요. 나는 하느님의 성당을 짓고 있단다. 이 성당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오랫동안 감명을 줄 거야. 짐 호던, 몰입과 소통의 경영 등에 인용된 우화인데요. 첫 번째 인부는 그저 생업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인부는 맡은 업무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 인부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지, 누가 더 성공에 가까워질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6분 50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한 가지 열리는데요. 요걸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한국은행에서 이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이번에는 또 동결될 것이다. 연 3.5%로 11번째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요. 또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엔 한국은행에서 올해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지난 2월에 우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한국은행이 내다봤는데 그 사이에 수출도 좋아지고 하면서 조금 더 전망치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중요한 통화 관련된 금리 관련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 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한국은행 내에 있는 이 기구 약칭으로 대부분 3글자로 부르게 되죠. 전체로는 7글자. 모두 다 정답으로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염현석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오늘 새벽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이벤트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랑요, FOMC 의사록 공개했는데요. 이거 정리해드리고요. 또 농협에서 또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60억 원이 넘는 배임 사고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네,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알아보고요.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빚이 13조 원에 달했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 첫 번째, 엔비디아의 밤사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새벽 5시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1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60%나 늘어난 26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분기 대비로도 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가의 예상치도 훨씬 웃돈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6.12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460%, 전분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2분기 예상 매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게요, 280억 달러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 AI 등이 고가의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거 구매하면서 매출이 급증 한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터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430%나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갓비디아라는 별칭도 얻었고 이제 1000비디아가 됐더라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000를 넘어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주당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당 130만 원이 넘는 거죠. 140만 원. 와. 그래서 또 일반인들이 한 주씩 접근하기가 또 쉽지 않은데 네. 주식 분할도 결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보통주를 10대 1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6일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요. 다음 날 장마감 후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주가가 10분의 1만큼 이제 싸지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유입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액면만. 그렇죠. 네, 10일부터 액면 분할 조정된 가격으로 주식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엔비디아 주가 어제 엔비디아 주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0.46%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장마감 이후 나왔는데 그렇죠. 이때 액면 분할 결정과 함께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확인이 되자요. 급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요. 주가 $10,000를 넘었고요. 우리나라 $1,000. 네. $10,000면 뭐 그렇죠. 세상이 바뀌죠. 예. $1,000.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엔비디아 하면 또 따라오는 주식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2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어서서 오늘 1.6%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오늘 0.5% 떨어집니다. 네. 그 지난번에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도 뭐 잘 진행되고 그렇죠. 있다 한마디 언급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관련된 멘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약간씩 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물론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장마감 이후에 나온 영향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네.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그건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지수가 이제 4만 선의 종가를 기록한 이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4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바로 하락 전환이 됐고 S&P 500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FOMC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의사록이 이제 공개됐는데요. 좀 매파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때문에 시장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건데요. 여러 연준 위원이 인플레이션이 지난해보다 둔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걸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추가적인 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원들이 1분기 물가 상승률 지표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 그 통화정책위원회의 의사록이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계속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가 금리 인하에 조금 많이 쏠려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멘트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다른 연준 이사입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C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표 둔화세가 그러니까 물가 지표 둔화세가 3에서 5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연말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연준 이사가 말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기존 3회 인하였잖아요. 이게 2회 인하로 바뀌더니 이제 연말까지 금리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해야 한다 말은 많았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의문도 좀 있었잖아요. 정부가 좀 구체적인 걸 발표를 했네요. 네, 어제 나왔는데요.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26,000가구 이상이 지정됩니다. 물량 좀 보면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 각각 4,000가구 순서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각 지자체가 한두 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최대치로 잡게 되면 총 39,000가구까지도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지공 아파트 재건축 규모가 12,000가구 상당이었는데요. 분당에서만 이 정도 규모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입니다.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도 나왔는데요. 핵심은 찬성하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또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또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100점 만점 중에서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데요. 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고 이런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단지로 선정이 되면 이 재건축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지 이것도 나왔나요? 네, 입주 궁금해하실 텐데 네. 2030년 입주가 일단 목표로 나왔습니다. 절차를 먼저 좀 살펴보면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춰서 공모 지침을 조정해서요. 다음 달 25일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모가 시작이 되고요. 11월에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는 일정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 2027년에는 착공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좀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거죠. 보통 재건축에는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까지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서 10년 이상 정도 걸린다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이 절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7년 첫 삽을 뜨게 되면 3년 내 완공하고 입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작년 연말에 최초의 신도시 정비 계획인 특별법,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네. 네, 2년 뒤인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주택 10곳 중에서 9곳이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되는데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29만 가구 중에서 이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10년간 차례로 진행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택 순공급량이 3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라는 거 이제 선도지구일 때, 그렇죠? 네네. 가장 먼저 하는 거. 이게 다 그때 일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주 대책 아닙니까? 또 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가구에서 몇 년이라도 또 옆으로 어디론가 가서 살아야 될 텐데 그 대책도 나왔나요? 네, 문제는 이주 대책이 좀 간략하게만 나왔다는 건데요. 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제 발표에서는 1기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원론 수준의 대책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주 단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주택 물량부터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단지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 반응이 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해 8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정비 기본 계획을 공개하는데요. 자세한 이주 대책은 그때 가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1기 신도시별로 또 주민 동의율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것도 한번 관심 갖고 봐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이요. 네. 아이고, 이 금융권에서 사고가 참 끊이질 않는데 이번엔 농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100억 원대 배임 사고를 낸 NH농협은행에서 2건의 배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 금액은요, 각각 53억, 11억 이렇게 총 64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입니다. 우선 53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보면요, 2020년 8월부터 29개월간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이 쓰였습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고가 감정으로 해서 초과 대출이 발생한 겁니다. 또 11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는요, 2018년 7월에서 8월 동안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 대출한 사례입니다. 2건 다 전부 이렇게 초과적으로 이렇게 대출이 나간 건입니다. 은행은 내부 감사와 민원, 제보 등을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조치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공문서를 이제 위조를 했는데 네.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줬다. 대부분의 이거는- 금융사고가 이런 패턴입니다. 요즘에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농협은행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걸까요?
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농협은행은 이제 3월 109억 원의 금융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일단 설명은 했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금감원이 지난 3월 사고 이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했었는데 내부 통제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두 곳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 중이고요. 네. 배임 사고뿐만 아니라 농협 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농협 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 취약점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도 금융 관련된 내용인데 네.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서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잘 빌리실 수 있게끔 보증을 서주기도 하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런데 이런 공공이나 금융기관이 거의 떼일 것 같아서 돈을 대신 갚아준 돈도 많이 늘었네요. 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증 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보증기관의 작년 대위 변제액이 무려 13조 5천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위 변제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건데요. 1년 전보다 130% 늘었습니다. 13개 보증기관 중에서도 가장 대위 변제액이 많은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작년 대위 변제액이 약 5조 원으로 1년 전에 4.6배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전세 사기 또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이외에도 주택금융공사 대위 변제액도 약 2배,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3배씩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 손실과 좀 대조적으로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2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인데 특히 이자 이익만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어차피 빌려줬던 돈은 또 받아야 되는 게 또 정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줬다. 이거는 돈을 빌린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그분들의 상황도 안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신용보증기금 현황을 보면 코로나 당시인 2020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액의 대위 변제 규모가 지난해 5천억 원 이상입니다. 1년 전에 2.7배 높은 금액이고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대비 대위 변제율이 11%인데 돈을 빌린 자영업자 10명 중에서 1명은 못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대신에 기금이 이렇게 갚아준 금액이 늘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정부가 코로나 당시에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었는데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7조 4천억 원 상당의 위탁 보증을 맡았었습니다. 네. 이 원리금 상환을 2021년 말로 유예했었지만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또 불과 2년 만에 대위 변제율이 1%에서 10%대로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거나 세금이 체납되는 등 부실 사유가 발생한 비율도 13%로 집계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정부 내부에서도 좀 예상보다 많이 높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경기가 나아진 건 아닌데 정책 대출로 연명하다가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최근에 좀 속속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더라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문제는 현재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인데요.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제도약, 재기를 지원하고 또 동시에 공공기관 손실이 심화되는 걸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것도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기준금리.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많이 또 힘들어해서 제발 좀 금리야 내려가라. 이렇게 또 기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8236님도 내 대출 금리는 언제 내려가나요? 이런 이야기. 또 1373님 금리 인하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자 갚느라 힘이 붙이네요. 위원님들 인하 기대합니다. 그리고 송유성님이 금리 인하 기대합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 힘이 드네요. 이대호님이 힘 좀 써주세요. 한국은행 이 위원회는요 정말 독립된 기관입니다. 대통령도 힘을 쓸 수 없는 또 힘을 써서도 안 되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한 트럼프 정도는 돼야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뭐라고만 할 수 있죠. 그렇죠. 뭐라고만 할 수 있는. 자,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준, 연방준비제도에 FOMC라는 그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도 하고요. 뭐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한국은행에는 이 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8번 열립니다. 예전에는 매월 열기도 했었는데요. 또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국처럼 1년에 8번만 열자 해서 최근에 좀 바뀌고 있고요. 그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죠. 총 7명의 위원이 모여서 통화 정책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내부에 있는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요게 오늘 경제 상식 퀴즈의 정답인데요. 올해 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오늘 그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한 10시 조금 넘어가면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 뉴스가 나올 것 같네요. 나오는 데또 전달해 드릴게요. 물론 시장의 예상은 거의 이견 없이 11개월 연속 11번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또 지배적이기도 하죠. 전체 이름이 어렵기도 해서 이거 세 글자로 우리가 줄여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축약해서 정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김경철 님이 우리 집 이 위원회는 우리 아내입니다. 용돈 좀 올려주시오라고. 그 가정경제에서 조금 뭔가 이제 긴축 정책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아유, 예. 좀 완화 정책을 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돈도 좀 써야 신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좀 가정 내에서 토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5님이 육아 단축 근무가 종료돼서 다음 주부터는 정시 출근으로 라디오를 못 들어요. 유유. 마지막 퀴즈에 대한 문자 발송합니다. 라고 또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일찍 출근을 하시게 되네요. 정답 여러분이 계속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또 KBS 콩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아파트, 어떤 건물에 하자가 많다. 이런 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휘어 있기도 하고요. 철근이 외벽 밖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뭐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일도 많다 하고요. 신규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한번 짚어보시죠. 최명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네. 그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연평균 4,3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그 무슨 뭐 상품도 아니고요. 이 아파트에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이유는요,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총체적인 어떤 건설 산업의 시스템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가장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사비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불법 지하 도급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숙련공들의 어떤 그 단가가 좀 적으신 분들 이런 분을 사용한다든지. 실제 뭐 불법 지하 도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메이저급에서 공사를 하든 또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공사를 하든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저가의 그런 어떤 그 비용을 받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요게 코로나 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좀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때 지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 건 이게 우리 기분 탓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겁니까? 실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인건비도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재비도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자재들, 뭐 특히 이제 막 콘크리트와 관련된 뭐 네미콘 이런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뭐 이제 크게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유 시공된 아파트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인천 금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징표를 보여줬던 그런 사고였고요. 그렇죠. 뭐 주차장 뭐 지붕이 무너진다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사고도 있고 또 뉴스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 갔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견이 된다 하고요. 그러면 그 공사 중간중간에 이걸 잘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감리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겁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시공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제 시방에 따라서 공사를 하느냐를 갖다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감리 제도를 두고 있죠. 지금 현재는요. 네. 그런데 이제 감리가 보면은 역할 자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시공 관리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 안전 관리, 환경 관리.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정 관리라는 역할까지 감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업 기간 내에 이 사업 자체를 끝내도록 갖다가 하는 역할도 감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그 기간 내에 못 끝냈을 경우에는 역시 감리에게도 페널티가 가게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실제 품질 자체가 불량했을 때 부실 시공이라고 해서 작업 중지를 내렸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공사가 이제 감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 입장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일단은 당장 중요한 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감리 역할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리들의 영향도 좀 약간의 문제는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감리 현장을 뭐 노인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 오면서 실제 영양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LH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자들이 나가서 만든 업체 거기에다 감리를 줘서 또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감리 업체 입장에서는 마냥 깐깐하게 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실제 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조성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사고만 터지게 되면 뭐 모든 건 감리 책임이다. 당연히 이제 감리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감리가 제대로 감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하는 업체들도 어차피 또 이걸 수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또 그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또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원만한 관계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인천 금단 아파트 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요. 네. 그 인근에 있던 현장에서도 이제 감리가 좀 약간 깐깐하게 현장을 점검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주자하고 이제 좀 약간 사이가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 있던 감리 단장이 이제 해고가 됐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들 이야기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갔다가 퇴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웃지 못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감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일하고 깐깐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현장에서 밉보이고 쫓겨나고 그럼 이게 뭐 제대로 감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없나요? 왜 감리 업체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제3의 어떤 좀 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제3자가 선정을 해주는 뭐 지정감리 이런 제도는 없나요? 실제 이제 감리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상에서는 좀 완벽하게 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문제는 감리가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감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너무 공사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공기 내에 일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리가 깐깐하게 하게 되게 되면 공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싫어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감리를 뭐 교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또 최명기 교수님이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단
이렇게 또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품질 점검하러 현장도 많이 뛰시나요? 네,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 품질 점검단으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보시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가 보이시던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요. 네네. 대부분 이제 그 준공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 가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너무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장 입장에서는 기간 내에 무조건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실이 됐든 하자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갔다가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짓고 보자.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돌관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품질 자체가 이제 불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일단은 시간 내에 짓고 보자. 근데 거기에서 부실 공사가 생기면은 이건 또 되돌리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더 시간을 더 돌아서 가게 되는 건데 일단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당장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이걸 만들어야 되니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일단 건물의 하자나 부실 시공 그 기준 어디까지가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하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부실 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실 시공을 통해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게 되는데요. 실제 어떤 분들이 이제 부실 시공이 뭐고 하자가 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자가 발생했던 원인이 결국은 부실 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뭐 도면대로 시공을 했지만 실제 원하는 어떤 품질이 안 나오는 이런 시공 하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면대로 시공을 했지만 실제 이제 자재를 다른 걸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번에 어떤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 부위에 곰팡이 낀 뭐 자재를 썼다든지 이런 것 같이 이런 경우는 변경 시공 하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을 때 이게 이제 시공을 안 하는 미시공 하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 시공하자 등등이 있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준공되기 전에 또 입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어졌을 때 사전 점검하러 가지 않습니까? 미리 네, 그렇죠. 집을 네. 둘러보는 건데 특히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시라 좀 조언 좀 해주세요. 통상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실제 이제 구조물 자체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미관이라든지 기능상 측면에서 이 어떤 마감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왜냐하면 안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감재로 전부 다 현재 덮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은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현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됐다든지 또는 내력벽이 됐다든지 또는 슬래브라든지 외벽 쪽에 균열이 발생했다. 또는 피해력이 좀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렇게 들떴다든지 또는 틈이 좀 발생했다든지 약간 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창문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 자체가 문이 안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기능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문이 잘 안 열린다라든지 아니면 벽지가 떴다라든지 마감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건 눈에 보이는데 네네. 구조적인 거는 입주자가 엑스레이 들고 다니면서 비파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은 솔직히 좀 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주자가 현재 들어와야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걸 다 뜯고 실제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되는 이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철근 어떤 탐지를 통해서 이게 철근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콘크리트 강도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 50가지를 발견했다 치죠. 그러면 이거 다 완벽하게 고칠 때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됩니까? 아니면 또 이거 추가 보수 요구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실제 이제 잔금을 안 주는 것은 이제 계약상의 어떤 관계에서 네. 어떤 신뢰성시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하. 통상적으로 이제 하자 그러면 하자 책임 그 담보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하자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시공사에서 그 하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수를 해주는 이런 절차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자 그 책임 담보 기간 자체가 각각에 다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떤 것은 뭐 3년짜리도 있고요. 어떤 것은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5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년짜리도 있고, 이런 상태가 좀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실제 하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안 주고 있다가는 괜히 이제 입주자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공사에서 왜 우리는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당신들은 현재 그 계약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송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좀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지자체에서 문제가 없어야지 이제 준공 허가를 내주잖아요. 입주해도 된다라는. 네네. 근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막 입주자가 막 시위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준공 허가를 내줄 수가 있을까요? 실제 지금 이제 인허가 기관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류 자체에서 실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 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정적. 그래서 이제 일반 입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지만 이제 그 인허가 기관 쪽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하자를 갖다가 이제 보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그 사용 그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조건부로 하기도 하고. 네네. 입주하시는 분들마다 또 저마다 사정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애들도 그렇죠. 학교 보내야 네.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 하자도 최소 2년에서 최대 뭐 한 10년까지 보수를 또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신축 아파트 점검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뭐 예전에 어딥니까 뭐 그 주차장 건물 무너졌을 때나 부실시고 막 문제가 됐을 때도 국토부가 현장 점검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국토부가 이제 요즘 굉장히 언론상에서 이렇게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특별 점검을 아마 21일부터 30일까지 아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던 상황이고요. 네. 아마 전체적으로 현재 준공이 현재 한 6개월 이내에 될 그런 현장들 271개 그 단지 중에서 아마 23개 곳을 아마 샘플링을 해서 아마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주로 이제 그 23곳은 어떻게 이제 선정을 했냐면 이제 부실 시공이 현재 이제 발생이 됐던 그런 현장들. 그래 이제 주로 이제 그 부실 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벌점이라는 제도를 현재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그냥 벌점을 받았던 그런 상위 20개의 그런 건설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출해 보니까 23개의 그런 단지가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거 점검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죠. 저는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어떤 철저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관리 자체는 현재 허술하게 좀 해놓고 사고만 터지면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런 자체가 현재 보면은 지속돼 왔던 거고요 지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재 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금융권에서는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해서 금감원 직원이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다니기도 하거든요. 이 건설 현장도 누가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다닌다라든지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은 좀 없겠습니까? 실제 그런 어떤 점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품질 그 적정성 확인이라든지 또는 뭐 안전과 관련된 이런 점검이라든지 전부 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다 제도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점검을 할 때 이게 실효적인 어떤 점검이 되려고 보면은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이 현장을 다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뭐 10일이 됐다든지 뭐 15일이 됐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면밀하게 좀 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점검 실적들 특히 이제 그 인허가 기관이라든지 뭐 국토부 입장에서는 실적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에 뭐 반나절 정도 뭐 또는 하루에 한 개 현장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잠깐 몇 시간 동안 육안으로 쭉 봐가지고는 전부 다 알 수 없는 게 실제 어떤 품질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실제 유관 점검을 비롯해서 어떤 뭐 철근 탐지기라든지 또는 뭐 콘크리트 강도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점검을 좀 통해서 좀 신뢰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좀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후 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좀 대안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는 후 분양 제도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후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부실 시공을 하게 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장단점이 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금력이 있는 이런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자금력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중소기업 업체들 여기서는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좀 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후분양을 간다 할지라도 부실 시공을 막으려고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다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이제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CCTV를 찍고 현재 그 품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실제 뭐 이론상에서는 상당히 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CCTV 찍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토부도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몇 군데 적발 이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울시는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일부에서 기준치의 278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2개 차종 26만 6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260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유럽 판매 실적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은 13,951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이 AI 기능을 서비스로 많이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신기하기만 할까요? 이걸 또 행동경제학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뭔가 좀 비용을 절약하려고 이 AI 도입을 좀 선호를 할까요? 기업들은 어떤 측면에서 가장 먼저 뭘 보고 AI를 도입하게 될까요?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우선은 다른 회사들이 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그걸 하면 우리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AI를 또 의인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 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건 어떤 의미를 또 갖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AI를 도입할 때 회사들은 의인화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AI는 기계 또는 데이터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AI랑 바로 왔다 갔다 정보를 주고받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의인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경우에는 네. 화면에 보이니까 거기다 얼굴 표정을 딱 입힌다거나 아니면 공항 같은 데 돌아다니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를 붙이거나 표정 붙이거나 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음성으로 말해주는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사람처럼 만들 수도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의인화된 AI 서비스를 도입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그걸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데이터에 비해서 좀 더 사람 같으니까. 친숙하니까. 예. 네. 그리고 특히 소비자들이 내가 뭔가 공감을 좀 얻고 싶다. 또 정서적으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의인화된 서비스를 훨씬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의인화된 서비스를 또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을 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최신 연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의인화하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AI가 나의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정보를 줄 때 그냥 AI가 얘기할 때보다는 의인화된 AI를 더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에서 했던 실험이 있는데요. 네. 우버는 언제 내가 타냐,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 가격이 막 바뀌는데 예. 의인화된 AI가 가격을 딱 알려줄 때 그 가격이 내 예상보다 높다.
라는 생각이 들면 소비자들이 싫어합니다. 아, 왜냐하면 저 의인화된 AI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왠지 남과 비교해서 덜 공정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례는 좀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될 때 의인화된 AI한테 공개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 이것도 왠지 뭐 예를 들면 나의 병력이라든가 네. 또는 나의 부끄러운 경험 같은 걸 공유할 때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의인화된 AI는 왠지 이 정보를 인간처럼 판단하고 남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AI를 의인화하면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최신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지점을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인공지능이나 로봇 요즘에는 뭐 얼굴 표정까지 짓는 로봇도 그쵸, 개발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고 예. 너무 과하게 사람처럼 행동하면 좀 불쾌한 지점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AI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줄 때가 있어요. 뭐 약간 미국식으로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훌륭한 성격을 가지셨네요. 뭐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진정성이 의심이 가죠. 인간적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피드백을 줄 때 뭔가 뭐 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좀 섬뜩한 느낌을 줄 때 AI 서비스가 인간화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uncanny라고 하는 네. 단어가 있는데요. uncanny한 느낌이 들면 인간인데 뭔가 되게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면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섬뜩하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선을 또 지켜야 이게 서비스로서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네요. 예, 조금 전에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2월부터 11번 연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고요. 또 시장 전문가 대부분이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한 만큼 예상대로 또 동결된 소식이 나와 있고요. 한 10시 이후에는 이창용 총재 또 기자회견이 또 있을 텐데요. 거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이 AI를 도입한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들의 반응, 행동 경제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하고 경쟁사도 하고 우리도 비용을 아껴야 되고 AI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데 네, 소비자 만족도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족도도 천차만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게 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어디다가 도입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이나 취향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AI를 도입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충고, 웃긴 유머 이런 걸 좀 찾아줘. 네네. 그럴 때는 의인화된 서비스나 AI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왠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인간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예. 그리고 또 감각이 동반되는 경험, 예를 들면 음식 추천을 해달라 이런 걸 할 때도 AI 서비스 받는 걸 좀 불편해합니다. AI보다는 인간이 추천해주는 걸 더 좋아하죠.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을 AI가 내리는 것 같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뭐 예를 들면 권위 있는 골프장 같은 데 내가 지원서를 냈는데 네. 의사결정을 AI가 내렸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요. 뭐 회원 승인을 받아야 될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사람이 내린 겁니다. 그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AI는 데이터고 기계니까요. 네. 객관적인 편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해서 예를 들면 일정을 정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할 때 그리고 감각이 필요가 없고 실용적인 제품이나 정보를 다루는 금융 설계사의 충고 같은 경우에는 AI를 훨씬 선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냥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네. 대해서는 뭐 AI 상담을 또 선호를 한다라는 예. 거네요. 근데 이제 챗봇이라는 거는 내가 채팅을 해서 뭐 입력을 해서 물어보면 AI가 사실은 답변해 주는 거고. 그렇죠? 예. 어디 기계 너머에 사람이 이게 타이핑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AI 음성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으로 네. 돌아가는 건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그냥 0번 눌러서 빨리 상담사 연결해 주는 걸 선호하지. 네. 이거를 이런 기계 서비스로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AI의 장점과 인간의 장점을 잘 결합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AI가 잘하는 건 방금 저희 얘기한 대로 뭔가 정보 기반, 객관적 사실 기반이고요. 인간의 충고나
추천은 왠지 감정이라든가 선호, 취향 이런 게 반영된 거라서 요 둘을 각자의 장점에 맞게 잘 결합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현재로서의 최종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요리 레시피 같은 걸 찾아달라라고 네. 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I가 최초에 제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사람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딱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요. 아. 왜냐하면 AI가 부족한 감각적인 능력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잘 메꾸어 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좀 실용적인 걸 추구할 때는 인간이 뭐를 먼저 했는데 AI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줬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은 좀 더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는 뭐 AI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오답을 말해줄 때도 있는데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좀 관대한 편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뉴욕타임즈가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리콜을 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크라이슬러에서 480만 대 자동차 리콜을 할 때 크루즈 컨트롤 문제가 AI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지만 사람이 그 실수를 했다 그럼 절대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AI는 최종 의사결정을 못 내리니까 걔가 잘못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AI 충고에 대해서는 오류가 생기면 되게 강하게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 투자나 건강 관련된 충고가 틀리면 막 뭐라 그럴 때가 있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모두에게 다 번져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주재우 교수님이 최신 연구 결과들을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게 AI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지고 그렇죠. 향후에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마저 다 하지 못했던 이성계 이방원 부자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